예, 안녕하세요. 김태희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맡을 주제는 이제 국제조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제조세에서의 가장 핫한 논쟁의 중심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조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굳이 왜 나눠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비거주자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의 거주자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 소득까지 다 신고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외국에 뭐 미국에도 소득이 있고 싱가포르에도 소득이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 한국의 세금 신고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한국에 있는 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다 신고해야 될까요? 1번 한국에 있는 것만 하면 된다. 2번 전 세계 다 신고해야 된다. 네, 다 신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 녹색으로 칠해서 표현했듯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소득을 다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맨날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딱 저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주자의 정의를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과세기간, 제가 1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을 합니다.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과세기간에 183일이라고 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의 거주일수를 굉장히 줄이십니다. 얼마가 안 되도록? 반 이상 한국에 안 산다. 항상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하는 말씀이, 한국에 나는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습니다를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거주성을 따질 때에는 일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도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1과세기간이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3일 거주 안 하면 난 비거주자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올해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10월에 들어왔어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 3, 4를 거주했어요. 네, 잘 세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주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죠. 예,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죠. 그리고 올해 제가 4개월 거주했어요. 그리고 올해 4개월 거주하고 저희는 다른 나라로 나갈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현행세법상은 제가 올해 거주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나누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렇다 보니 우리는 국세청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83일 이상 연속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작년에 3개월, 올해 4개월이면 연속한 거잖아요.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죠. 이러면 거주자로 보겠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2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모호한 개념이 있는 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주소. 근데 저 주소가 보통 생각하실 때,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실 때, 저는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예요. 근데 한국에 제가 우편물 수령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이들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소가 있다고 볼까요? 안 볼까요? 실제 한국엔 거주하진 않아요. 근데 주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봤을 때,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거주자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주자다. 주소지가 있으니까. 인정 안 한다. 이분은 실제는 거주지만 있을 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주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 우편물 수령만 가지고는 이분을 주소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기 주소라는 개념은 그 퍼머넌트 홈이라고 하는 항구적 거주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저기 단순히 그냥 주소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하늘색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와 다르게 그냥 거주성 비거주자, 그러니까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국적이나 다른 나라 영주권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미국 조세도 들으셨겠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난 65세가 넘어서 국내에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서 과세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주성을 따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거 183에서 빠지는 기간들이 있어요. 뭐 질병 치료, 병역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런 기간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 거예요. 저희가 항구적 거주자를 판단을 할 때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 질문 사항 중에 하나라도 체크되면 거주자인 건 아니고요. 여기에 체크 항목이 많을수록 거주자가 됩니다. 판단할 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럼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어느 나라 영주권을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지 있고 거소. 저거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도 봅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면 재산을 어느 나라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내의 재산가액이 전 세계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에 재산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 내가 거주일수가 굉장히 없다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상속받을 돈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죠. 또 다른 거는 이제 경제, 사회 이런 것들로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회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내용이죠. 골프 사교 활동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국가에서 하시나요? 골프는 주로 어디서 치시나요? 네, 이런 내용도 거주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 뭐 운전면허 어디 있는지, 종교 생활은 어디서 하시는지, 심지어는 그 위를 보시면 휴대전화의 통신사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생활의 근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거주자 판단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판단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체류 일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류 일수라는 거는 183일을 보통 말을 하지만 아주 내가 비거주자를 원한다,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판례나 예규를 보면 60일 정도 체류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리고 1년 단위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183일 살고 그 다음해에는 제가 5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183일 정도 살았습니다. 이러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주성을 판단할 때는요. 1개년, 한 개 연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규나 판례를 보면 한 5개 연도를 쭉 놓고 판단해요. 이 사람은 거주일수가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5년이죠. 24, 23, 22, 21에서 뭐 50, 50일, 30일, 20일 이렇게밖에 체류 안 했다. 난 비거주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의 체류일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족.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네, 배우자, 가족이죠. 그리고 내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해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독립적 생계를 하는 사람은 제 가족 체류일수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돈을 주고 같이 내 생활 범위 안에서 있는 가족들을 생계 일수를 따질 때에는 들어가야 돼요. 실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체류일수가 굉장히 적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로하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되면은 전 거주자입니다. 네.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제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나 국적이나 소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성을 판단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고 뭘 할 때 국세청의 예규를 받아볼까 질의를 받아볼까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예규를 한번 넣어주세요. 본인의 사항을 질의를 넣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국세청에 제가 제 상황을 모두 다 기록을 해서 질의를 넣습니다. 서면 질의를. 제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저는 뭐 징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넣어요. 이랬을 때에 국세청에서 답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안 줍니다. 해보셨나 봐. 네, 안 줍니다. 안 줘요. 네. 그리고 항상 사실 판단에 따른다는 뭐 문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해보시라는지 아무튼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세목이 국제조세입니다. 그래서 거주성, 만약에 다른 나라 이중 거주자다. 내가 다른 나라에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 국가도 과세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과세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1, 2, 3, 4의 순서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이는 뭐냐면 그 항구적 주소를 두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는 한국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살 거야 라고 판단되는 게 퍼머넌트 홈이라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 개념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은 한국 거주자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같다라고 하면 이해관계 중심지라고 해서 소득이 어느 나라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에 체류를 많이 하는지를 봅니다. 이것도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상호 합의의 절차에 따릅니다. 상호 합의라는 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한 그 김태희라는 사람들의 거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 국세청장하고 미국 IRS 청장하고 만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1, 2, 3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보통은 그 항구적 주소를 둔 나라를 따지는 거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극단적으로 이분을 왜 과세했지라고 하는 판례를 갖고 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항구적 주소를 두는 국가를 따지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분의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요. 거의 21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보시게 되면 본인이 미국 거주자라는 거를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소명을 해야 돼요. 그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과세자가 아니라는 걸 소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몇 년도부터 소명을 하나요? 21년도의 다툼인데 1988년도부터 소명을 해요. 1988년도에 전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청구인의 미국 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미 해당 나라에. 근데 그 직업이 뭐냐면 어느의 부사장을 역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부사장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을 볼게요. 가족. 가족 같은 경우 이렇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배우자 및 아들이 8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 미국에 살았다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그리고 제가 아까 재산 현황을 물어보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나라의 재산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다른 나라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과세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렇게 납세자가 얘기를 하게 돼요. 내 재산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내 재산은 미국에도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라고 재산 목록을 아예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게 돼요. 실제 싸움이 일어나면. 네. 생활의 요소도 이런 게 들어가죠. 골프 모임, 뭐 동문회, 자원봉사, 그리고 실제 카드를 내가 몇 개를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사적인 내용까지를 다 밝혀가면서 본인은 미국 거주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거주자임을 판정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제조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인정이 돼야지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른 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제가 거주성이 같이 묶인다고 보통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대표님께서 연세가 82세 정도 되셨습니다. 남자 대표님이세요. 근데 따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본인은 미국 영주권을 따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재산은 다 처분하고 재산 반출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예, 재산 반출 받고 나가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돌아오실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비거주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그 배우자께서도 미국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내 배우자, 내 아내는 미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한국에 친구들 많고 하니까 안 간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만 가시고 배우자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은 괜히 가신 거예요. 배우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다 거주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같이 묶여요. 근데 그 판례를 뒤집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부부의 거주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 각각을 거주성을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은 한국에 있는 남편은 한국 거주자로 봤고요. 미국에 있는 부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미국에 있는 그 배우자는요. 이미 증여나 모를 많이 수행을 해서 혼자 독립적 생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체류일 수도 없고 자녀분들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내용의 그 판례가 나온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크로스보더 자산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제가 납세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거주자로서 뭔가 나라에서 혜택 주는 그 조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빨강색 박스를 딱 쳤는데, 뭐죠, 저게? 예,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한국 거주자만 받을 수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이 이민을 가셨지만 한국에 집이 있는 상태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집을 팔고 나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집을 팔았을 때 저희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한국 거주자여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이렇게 돼요. 저희가 1세대 1주택 가지신 분이 주택 비과세로 파시려면 일단 12억이 당연히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양도차액의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를 10년, 보유 10년 하면은 저희가 그 차액의 80%를 공제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냥 난 2년만 거주하다가 집을 팔면 거주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고 판단하시는데 단순히 저희가 2년만 거주했다고 이렇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근거가 옮겨지고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뭐 2년 한국에 살았다고 한국 거주자로서 비과세를 다 해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세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양도세가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그 한국의 집을 매매하고 나가시는 게 낫겠죠. 거주자인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고 나가셔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내가 여기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여기 세대원 전원이 출국이라는 건요. 비행기 탄 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말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집을 매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 후 2년 안에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른 나라 영주권의 시민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은 주재원분 내가 비거주자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에서 우리나라 세금을 부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시려면 맨 밑에 그 3개의 박스가 다 비거주자, 해외 재산, 다 해외에 있어야지만 과세를 안 당합니다. 보시게 되면 수증자라는 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을 해요. 수증자는.
증여 받는 사람도 비거주자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증여자도 비거주자여야 돼요. 주시는 분들도 한국 거주자이시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여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 재산도 해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비거주자였을 때만 한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해외 전출세가 생겼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엑스텍스가 있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포기하면은 국적 포기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국외 전출세가 생겼습니다. 국외 전출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전출세라는 거는 2018년에 생겼어요. 2018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전출 대상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대상입니다. 대주주만 해당이 되는데요. 밑에 대주주 요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은요. 지금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50억이 넘어야 됩니다. 연도 말로. 이런 분들을 대주주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신다고 하면요. 이 주식을 팔아야지 원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판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상장 주식만 보면 50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 실제 비상장 주식도 해당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요즘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가족법인의 지분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지분 10억 이상 지분율도 보시면 4% 이런 지분율에 해당이 되셔서 대주주가 되면요.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포기세를 내셔야 됩니다. 전출세를. 전출세는 보시는 것처럼 이 주식을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만약에 내가 양도차익이 3억 이상 났다라고 하면 27.5%의 전출세를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양도세라는 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뭔가를 팔았을 때 내가 현금이 들어오니까 내면 되는 거죠. 양도세는. 근데 전출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팔았다고 보고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다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거를 지금은 좀 미루거나 못하는 상태이시긴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많이 물어보세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다른 여러 나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갖고 있죠. 미국은 페카랑 에파 제도도 있고, 저희는 또 미국 외의 나라는 CRS라는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홍콩에 계신 분들 한국 사람인 거를 인정하고 계좌를 트시게 되면 한국의 그분들에 대한 금융 정보들이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은요. 매 월말 기준으로 5억입니다. 제가 매 월말 기준으로 5억이 넘었을 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들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을 보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 거주자,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5년을 초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을 하고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경우예요. 영주권자분들이 이제 이 규정을 모르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183일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그 계좌 정보들이 많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계좌 있는데 신고하세요라는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송금을 통해서도 많이들 적발이 되십니다. 네. 근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내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20억 이상을 갖고 있다. 20억 정도 갖고 있다. 근데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 2억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5년 동안 누적적으로 부과가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신고 안 했다? 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20억에 10%면 얼마죠? 예, 2억이잖아요. 2억에 5년이니까 10억에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되신다면은 꼭 신고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20억 이하가 한 3,000명 정도 신고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좀 지워지긴 했지만 미국이 많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순으로 갑니다. 홍콩도 많고요.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금융정보가 잘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신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드렸고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는 콘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거로 구입을 할지를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세법상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하와이는 콘도가 13억 정도 되는 거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개인 명의로 만약에 구입하게 됐을 경우 주택을 우리나라 거주자인 분이 개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부부 공동 명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녀하고 주택을 공동 명의로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이 만약에 해외 부동산을 보유했다. 그럼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매년 5월 우리나라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처분인데요. 제가 해외 부동산이 한 채 있고 국내에 주택이 한 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집이 몇 채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비과세 규정 적용 받으려면 한 채 있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해외에 한 채 있고 한국에 한 채 있으면 제가 비과세 규정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외 주택이 한 채 있고 국내에 한 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집을 팔려고 합니다. 비과세 규정 적용될까요?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된다.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셨을 때는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전혀 없고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다 부과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까 80% 규정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30%까지도 공제가 되거든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그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불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조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역외 탈세라고 해서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이제 국제조세 관련해서 실제 세무조사의 실적입니다. 1조 3천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증여세도 약 500억 정도 과세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한 명당 과세액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국제조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주,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 더 덜 내기 위해서 그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분은 저기 해외 이중자 F라고 써 있죠. 저분이 이제 해외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부동산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그러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셨겠죠. 근데 원래는 국내에 해외에 아무리 거주하시는 분도 국내에 부동산이 있으면 국내에서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명의 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 부동산을 명의 개설 안 하고요. 임대료를 그냥 국내에 있는 아들이 다 수취해서 걸린 사례입니다. 예,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온라인 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명의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해서 지금 걸린 사례예요. 이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례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친 B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면 부친 B가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재산 반출했어요. 근데 가로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사실상 거주자라고 써 있어요. 해외 이주를 했지만 저희가 이주를 했다라고 해서 다 비거주자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주를 했는데 재산 반출도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분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거주일 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이분을 이주했다라고 봐서 비거주자라고 보지 않았던 사례예요. 이주를 했고요. 재산 반출로 송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연소자, 그러니까 어린 자녀에게 다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없이. 그런데 이 연소자의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해외에 재산 반출하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시
그 투자처를 국내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송금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자녀 명의로 들어와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하면요,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죠. 그래서 걸린 사례입니다. 실제 이 사실상 부친을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실제 신용카드도 다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은 실제 이주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주를 통해서 뭔가 증여나 상속세를 좀 절감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머니쇼가 거의 3가지 항목으로 3시간 이상 진행됐는데 오늘 늦게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국제조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